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꾸만 달라붙는 빈대들을 박멸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돈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절대 사람보다 귀하고 사람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사람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어릴 적이 그리 유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엄마는 일당을 받는 도배공이었거든요. 하나 다행인 건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저희 세 식구 늘 화목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항상 겸손해라, 남에게 패기치지 말라 하시며 절 예의를 아는 사람으로 키우셨답니다. 하지만 전 늘 성실하기만 한 부모님이 조금은 불만이었어요. 특히 저희 엄마는 도배를 하시느라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달고 사셨으니까요. 하루는 밤에 한창 자고 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 보니 희미한 불빛에 엄마가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뭔가 싶어 다가가 보니 엄마가 허리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계셨어요. 엄마 뭐해? 또 허리 아파? 그러게 좀 쉬라니까. 그제야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엄마가 급하게 옷을 내리며 절 돌아보셨습니다. 아유, 엄마 때문에 깼어? 미안. 얼른 다시 자. 엄마, 괜찮아. 엄마는 내색 없이 웃어 보이셨지만 엄마 등에 붙은 여러 장의 파스가 고단한 엄마의 하루를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전 그렇게 성실하게 사신 아빠, 엄마를 봐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장래 희망이 뭐야? 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 알려줄 거야. 어릴 적부터 제 꿈은 늘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똑똑하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동경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 남들처럼 비싼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닐 수 없었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죠. 낡은 문제집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풀며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빠, 엄마가 흘리신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언젠간 교단에 서서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만 해도 얼마나 꿈에 부풀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수업 시간에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매번 학교에 늦게까지 남기도 했죠. 교구도 직접 만들고 특별 활동까지 자진해서 맡아가며 선생님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했답니다. 하지만 발령받은 지 겨우 1년 만에 그 소중했던 꿈들이 모조리 와르르 무너져 내렸네요. 요즘 다들 교권 문제에 대해 말이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교육 현장에 있으며 이 시대의 교권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했는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한 번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는데 한 학생이 계속 숙제를 해오지 않더라고요. 전 교육적인 차원에서 숙제를 다 마칠 때까지 교실 뒤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바로 학부모가 학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이봐요. 대체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 아들 기를 죽여도 유분수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다니요?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그 학부모는 교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부리더군요. 언젠가 또 한 번은 어떤 아이 책상 옆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길래 주우라고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바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선생님, 왜 우리 귀한 애한테 청소시킵니까? 집에서도 방 청소 한번 안 시키고 애지중지 키운 애인데 선생님이 뭔데 그런 허드렛 일을 시켜요? 사립학교라 그런지 몰라도
학부모들의 입김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때 더 실망스러운 건 학교 측의 태도였어요. 교장 선생님조차 학부모 말이라면 그저 니네, 그렇지 하며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거든요. 전 교권이 추락한 걸 느낄 때마다 정말이지 통탄스러웠어요. 그래도 예전엔 잘못하면 선생님께 혼돈하고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참 많았는데 말이죠. 지금 애들은 그저 자기 귀한 줄만 알고 친구나 선생님을 도울 줄을 몰랐거든요. 특히나 학부모들은 학교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전화를 하거나 학교까지 쫓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선생으로서 당연한 훈육을 한 것뿐인데 학생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항의가 빗발치니 그때마다 전 죄인처럼 교장실에 불려가야 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휴대폰을 끝까지 내지 않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사용하길래 제가 강제로 휴대폰을 수거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폰을 쓰건 말건 우리 엄마도 내가 폰하는 거 안 말리거든요. 선생님은 뭔데요?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따지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전 일단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봐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고 쉬는 시간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깔깔 웃으며 절 비웃는 게 아니겠어요? 거봐요. 못 뵙겠죠. 쌤도 우리 엄마 무섭죠. 절 조롱하는 학생의 눈빛과 말투에 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 생활은 더는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전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선택한 길이었는데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비슷한 문제가 수도 없이 반복됐고 전 결국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이때껏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도 교장 선생님은 제 힘든 마음을 헤아려 주긴커녕 오히려 절 능력 없는 교사라고 타박하셨습니다. 김 선생, 괜한 분란 만들지 말고 학부모님들 하라는 대로 하세요. 사립학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적당히 맞춰줘야 학교도 조용하지. 자꾸 이렇게 분란 만들면 김 선생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책임한 말에 전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더는 일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애들 비위만 맞추는 교육을 했었나요? 교권이 무너졌다는데 그 책임에 교장 선생님도 있으신 거예요. 요즘 학부모님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이 학교만 해도 교장 선생님이 책임자답게 중간에서 선생님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학부모 학생 편만 드시잖아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몹시 당황해 절 쳐다보는 교장 선생님을 뒤로 한 채 전 교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엎어버리고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을 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더라고요. 왜 이제까지 참기만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학교를 박차고 나온 전 조금 휴식을 가지다 얼마 후 학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를 떠나 학원으로 오니 오히려 몸과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워낙 사교육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학부모들은 학교 선생님 말은 무시해도 학원 선생님 말은 끔찍이 여겼으니까요. 아이들도 학원에선 제 눈치를 보며 숙제를 꼬박꼬박 해오고요. 비싼 돈 들여 학원 다니는데 숙제를 안 해오면 본인들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학교에서 겪었던 그 모욕적인 조롱과 민원 전쟁에서 벗어나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정말 학교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학원 강사로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우연히 친한 선생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성격이 어찌나 밝고 활동적인지 주변에 친구도 참 많았어요. 학교 일로 마음고생을 하며 한동안 어둡게 지냈던 저였지만 남편을 만나며 다시 웃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남편은 절 데리고 다니며 본인의 친구들도 스스럼 없이 소개해 주었고, 덕분에 저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 밖으로 조금씩 발을 내디뎠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예쁜 연애를 이어가다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당시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지내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은 절 참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왔니? 오늘 날이 좀 춥지. 어서 들어와서 몸 좀 녹여라. 시부모님은 늘 저에게 우리 며느리 하며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시댁에 갈 때마다 진수성찬은 물론 종종 아침마다 오늘 하루도 힘내라며 다정한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답니다. 전 그런 따뜻함이 좋아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쌍둥이를 낳고 시댁 식구들과 교류가 잦아지며 예상치 못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누이는 남편보다 4살이 어렸는데 정말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전 외동으로 자라 여동생이 생기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누이만 보면 그런 동생은 없는 게 다행이었다니까요. 저희 시누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선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은 시누이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탐내곤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뭐라도 드리면 꼭 옆에서 자기도 갖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옆에서 지켜보던 시누이가 자기가 먼저 화장품을 뜯어보는 겁니다. 새언니, 이거 민감성 라인이죠. 나도 요즘 피부 뒤집어져서 난리인데 이거 그냥 제가 쓸게요. 저한테 딱 필요했던 거거든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누이는 화장품을 쓱 자기 가방에 넣는 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라도 따끔하게 한마디 혼내주셨으면 좋았으련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절 보며 은근히 잔소리를 하셨어요. 이왕 사올 거면 2개 사오지. 왜 하나만 사서 애를 서운하게 만드니? 네 시누이가 안 그래도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전 완전 센스 없는 며느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날 이후로 전 명절이나 기념일 때마다 시어머니 선물과 시누이 선물까지 2개씩 챙겨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또 하루는 시누이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놀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무래도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선물 받은 육아용품이 거실에 한가득 쌓여 있었고 아직 뜯지도 못한 택배 상자들도 구석에 여럿 있었어요. 시누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물건이 왜 이렇게 많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새언니, 택배 아직 안 뜯은 것도 엄청 많네요. 이러다 뭐 하나 없어져도 모르겠어요. 시누이는 장난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전 뭔가 확실히 해둬야겠다 싶더라고요. 아니에요. 주변 분들이 신경 써서 보내주신 선물들인데 하나하나 다 기억해둬야죠. 나중에 저도 친구들한테 비슷하게 돌려줘야 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했는데도 시누이는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아니, 글쎄, 그중 비싸 보이는 물건들을 몰래 훔쳐간 겁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지만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게 이상해 의심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중고 거래 어플을 열었는데 며칠 전 사라진 저희 애들 물건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전 기가 차서 시누이에게 혹시 집에서 물건 가져다 팔았냐고 물었더니 시누이는 도리어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새언니, 어차피 애들 금방 커서 이거 다 못 입히잖아요. 집에 박아두는 것보다 누구 하나라도 똑똑하게 쓰는 게 낫죠. 안 그래요, 아가씨? 제가 그거 분명 선물 들어온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 물건이고 우리 애들 선물이니까 중고 거래한 돈이라도 주세요. 제 요구에 시누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군요. 네? 새언니 진짜 웃긴다. 뭘 그걸 또 달라고 해요. 내가 직접 물건 올리고 판매한 수고비는 있어야죠.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며 입을 싹 닦아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혀 혼이 났네요. 그날 이후로 전 시누이가 집에 온다고 할 때마다
귀중품이나 아이들 물건을 안 보이는 곳에 숨기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점점 선을 긋고 집에도 못 오게 하니 시누이가 이젠 다른 걸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작정이라도 했는지 꼭 아이들이 겨우 잠들었거나 한창 정신없는 시간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 절 들볶는 겁니다. 새언니, 나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때 아이들을 겨우 재워놓고 힘없이 앉아있던 제가 진이 다 빠진 채로 말했습니다. 아유, 집에 뭐가 없는데 어쩌죠? 오늘 애들이 종일 울어서 저도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뭐야? 그럼 대충 파스타라도 좀 해줘야죠. 아니 뭐 배달이라도 시켜주든가요. 아무리 시누이라지만 그래도 손님 대접이 좀 너무하네요. 뻔뻔하게 밥 달라고 요구하는 시누이 태도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끔 시댁에 가서 제가 음식이라도 하려고 할 때면 시누이는 또 어김없이 심술을 부리곤 했어요. 제가 시부모님 건강을 생각해 정성껏 밑반찬을 해가면 옆에서 얄밉게 한마디씩 던지더라고요. 엄마, 새언니가 한 거 간이 너무 세지 않아? 이거 다 조미료 많이 써서 그래. 엄마, 건강 생각하면 이런 건 안 먹는 게 낫겠다. 그지? 어이가 없어 쳐다보면 시누이는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며 또 제 속을 팍팍 긁는 겁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시누이가 오빠인 제 남편의 돈을 수시로 노린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이 뻔한 월급쟁이인 걸 알면서도 수시로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돼 남편에게 주의를 주고 시누이에게 한마디 하면 시누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빠가 자기 동생 좀 도와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새언니 너무 계산적이다. 내가 뭐 새언니한테 돈 달라고 했나? 아가씨, 아무리 아가씨 오빠라지만 이제 저하고 경제 공동체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번 돈 달라 뭐 달라 요구하면 제가 당연히 나서야 하지 않겠어요? 됐어요. 됐어. 그냥 엄마한테 달라고 말지. 진짜 치사해서 정말 시누이는 동생이란 핑계로 늘 제 남편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도 계속 절 마치 속 좁은 사람처럼 몰아세우더라고요. 이러니 저도 시누이라면 완전 학을 떼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예민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당시 전 아이들을 낳고 자연스럽게 학원 일을 쉬게 되었거든요. 혼자서 쌍둥이를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이 들었고 몸과 마음이 지치며 결국 산후 우울증까지 겪는 중이었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가 오셔서 아이들도 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신 덕분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고생하는 엄마 보며 마음이 쓰여전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우리 대신 고생하는데 양육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은 드리는 거 어때?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영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아주 피곤한 얼굴을 하곤 누가 봐도 내키지 않아 했죠. 뭐 50만 원이나 내 피 같은 돈을 주자고. 장모님이면 그 정도는 그냥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뭘 가족끼리 그렇게 돈까지 드리고 그래. 남편이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에 전 조금 상처받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희 엄마가 와서 도와주신다는 핑계로 육아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치사한 태도들을 보며 전 하루라도 빨리 제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결국 전 아이들이 조금 자란 뒤 예전에 일하던 학원 강사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2년 만에 교단에 서는 거라 조금 긴장된 마음도 있었는데 학원 원장님이 절 높게 평가해 주시고 대우를 잘해 주셔서 덕분에 전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답니다. 어느 정도 학원 일이 안정되자 제 돈으로 엄마에게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도 보내드렸고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셨죠. 아휴, 무슨 돈을 보냈어. 엄마도 돈 있으니까 안 받아도 돼. 애들 키우느라 돈 쓸 때도 많을 텐데 그냥 너희 써라. 엄마는 절대 안 받으려고 하셨지만 저 때문에 도배 일도 못 나가고 고생하시는 걸 알기에
전 억지로 돈을 쥐어드렸습니다. 이건 엄마가 고생한 정당한 비용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결국 엄마는 고맙다고 하시며 그 돈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따로 나가는 비용들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남편 월급은 남편이 관리하고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는 각자 도생하는 구조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선 아이들이 있는데 돈을 벌러 다니는 절 영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일을 관두고 애들이나 보면 안 되냐고 묻기도 하셨고요. 그래도 제가 계속 일을 다니자 나중엔 시어머니가 학원 강사라는 제 직업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 연봉이 5천 정도 되어 시어머니가 아주 기세등등 하셨거든요. 내까짓 게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니? 자고로 여자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애들이나 잘 키우는 게 미덕이야. 내 아들이 돈도 많이 벌어다 주잖니. 시어머니는 제 일을 깎아내리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전 그런 무시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강의에 매진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졌고 어느새 전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는 강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 월급은 어느덧 남편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그렇게 몇 년을 또 일하다 보니 이제 아예 제 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전 경거망동하지 않고 몇 년 더 남의 학원에서 일하다 드디어 제 학원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력이 많았기에 제 실력을 믿고 부딪혀볼 자신감도 생겼고요. 전 학원을 준비하며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정중히 모셔 점점 모양새를 갖춰 나갔고 개원 과정에서 친정의 도움도 받게 되었어요. 미나야, 이거 받아라.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가르치는 학원인데 돈 아끼지 말고 잘 준비해. 엄마, 아빠가 우리 딸 새 출발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돈이니 절대 사양하지 말고 엄마, 아빠, 이거 너무 큰 돈이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유, 어떻게 받긴? 감사하게 받고 알뜰살뜰하게 잘 써야지. 엄마, 아빠가 주는 돈은 받아도 되는 거야. 우리 딸한테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들였던 양육비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고스란히 모아두셨다. 딸이 큰일을 한다니 선뜻 그걸 내어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이란 나이에 맨땅에 헤딩하듯 학원을 시작했지만 다행히 초반부터 원생들이 꽤 모였어요. 저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전단지를 돌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학원을 홍보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강의력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 금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지역 맘카페에서 수업 잘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죠. 우리나라의 뜨거운 교육열 덕분에 실력만 증명되면 학부모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개원한 지 3년 정도 지나자 학생 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고 전 결국 3층 건물 위층에 공실이었던 사무실을 바로 임대 계약해 학원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우습게도 학원이 승승장구하며 규모가 커지자 절 무시하던 시댁의 대우가 눈에 띄게 달라지더군요. 명절에 내려가면 절 부엌대기 취급하며 내까짓 게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하시던 시어머니는 이제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제 칭찬을 하시던지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글쎄 얼마나 능력 있는 원장님인 줄 알아? 얼마 전에 학원도 확장하고 아주 애엄마들 돈을 쓸어 모은다니까.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지. 우리 며느리 딱 처음 볼 때부터 크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 남들 보기엔 한없이 다정하고 좋은 시어머님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전 과거에 절 무시하던 말들은 기억도 안 난다는 듯 구는 그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시누이도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무시하다가 이제 제 눈치를 살피며 태세를 전환했고요. 하루는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대동하고 학원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학원을 둘러보더니 제 눈치를 보며 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학원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더니 참 좋구나.
아니, 다른 데 보니까 입구에서 애들 안내해주는 일도 있더만. 그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우리 딸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떨까? 정말 뻔뻔하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학원에서 편하게 일하며 월급이나 축 내고 싶다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예전엔 학원 강사를 그렇게 우습게 보더니 이제 콩고물을 좀 얻어먹나 찾는 그 모습이 참 가소로웠어요.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집안 대소사의 중심도 자연스럽게 저에게로 옮겨온 거 있죠? 예전엔 시댁 모임 장소를 정할 때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원장 며느리 바쁜데 이번 생일은 너희 가까운 데로 하자구나. 우리가 아예 거기로 가마. 밥 사주는 사람 말에 따라야지, 그지? 아유, 이런 시부모가 어디 있겠어. 넌 정말 복 받았다. 예.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식당도 제일 비싼 곳으로 예약하라고 남편에게 은근히 압박을 주셨고 당연히 결제는 제 몫이 되었답니다. 그 뒤로도 학원 수입이 계속 늘어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회사가 구조 조정 중이라느니 부도 위기라느니 온갖 핑계를 대며 사직서까지 던져버렸어요. 처음엔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슬슬 설득하더라고요. 차라리 당신도 바쁜데 앞으로 내가 애들 케어해야 할게. 애들도 한참 커가는데 집에 누구라도 있으면 좋잖아. 장모님한테 언제까지 신세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 더 크면 나도 다시 복직할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남편의 말은 제 귀에 정말 우습게 들리더군요.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생인데 이제와 뭘 챙겨준다는 건지 의아했죠. 하지만 애들을 전담하겠다는 말에 속아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육아를 전담하겠다던 남편은 정작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제가 아주 밤늦게 퇴근한 적이 있는데 이미 저녁을 먹고 자고 있어야 할 애들이 거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저녁은 먹었어? 아빠 어디 갔어? 그러자 아이들이 배고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안 먹었어요.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온다더니 아직도 안 와요. 우리 학교에서 급식만 먹고 계속 쫄쫄 굶었어요. 세상에 남편은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어디서 술을 마시는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더군요. 그 뒤로 제가 계속 잔소리도 하고 달래도 받지만 남편은 언제나 말만 번지르르 하더라고요. 그러다 점입가경으로 어느 날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5천만 원대 중고 외제차를 덜컥 계약하고 나타났더군요. 저조차도 돈을 벌며 아직 외제차는 꿈도 안 꾸고 있는데 남편은 지가 무슨 재벌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굴었어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덜컥 그렇게 비싼 차를 샀대?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 외제차가 왜 필요한데? 아니, 당신 돈도 잘 버는데 할부금 좀 내주면 되잖아. 내 차 10년이나 탔는데 그 정도면 오래 탄 거지. 남편은 또 뭘 잘했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전 기가 막혀 퇴직금은 어디에 썼냐고 따졌더니 회사에서 아직 안 줬다고 말을 돌리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깜짝 놀랄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날이 부쩍 따뜻해져 옷 정리를 하려고 장롱을 뒤지다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봉투 안에는 남편 명의로 된 상가 계약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진작에 다 받아놓고 몰래 상가를 사서 저 몰래 월세를 받아 챙길 속셈이었던 거죠. 전 또 어디서 놀다 들어온 남편 앞에 계약서를 내던졌고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대꾸하더라고요. 돈 없다더니 상가 계약할 돈은 있었나 봐? 아, 이거 봤어? 요즘 남자 중에 비자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도 편하게 월세 받으며 지내면 좋잖아. 아, 그리고 그거 다 퇴직금이 뒤늦게 정산돼서 그런 거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로선 가족을 속이고 자꾸 거짓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아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백수로 지내며 절 열받게 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하루는 학원 수업이 제일 바쁜 시간에 전화가 와선 대뜸 짜증부터 내는 거 있죠.
당신 오늘 저녁에 집에 내 친구들 오기로 했으니까 음식 좀 장만해둬. 내가 백수라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래. 이럴 때 남편 기 좀 한번 살려줘. 요즘 애들 시험 기간이라 학원 일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집에 손님을 왜 불러? 난 12시 전에 퇴근도 못하니까 뭐 나가서 사 먹든지 알아서 해. 참나. 마누라가 돈 좀 번다고 남편 체면도 안 세워주냐. 내가 진짜 너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거야. 남편은 절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놀면서 안 해주는 줄 알겠어요. 어느 날 또 하루는 남편이 갑자기 제 카드 명세서를 들고 오더니 제가 돈을 헤프게 쓴다며 그렇게 타박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돈 번다고 생색이더니 다 뒤로 제대만 쓰고 있었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으며 생색은 혼자 다 내는 꼴이었죠. 여기에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 불러다 제 카드로 대접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묻지도 않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데리고 최고급 한정식 집에 가 밥을 먹었더라고요. 오늘 우리 원장님이 쏘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엄마, 먹고 싶은 거 더 시켜요. 남편은 식구들 앞에서 제 카드 들고 본인이 인심 쓰듯 생색을 다 내고 왔더군요. 제가 핸드폰으로 결제 문자가 날아온 걸 보고 따졌더니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 당신 그 정도 벌잖아.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가장 기가 찼던 건 생활비로 쓰라며 준 체크카드에서 돈을 빼다 주식 투자를 한답시고 자꾸 헛돈을 쓰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지자 계속 헛짓거리를 일삼았어요. 내가 이거 불려서 나중에 당신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야? 그거 몇 푼 가지고 진짜 씹씹하게 군다. 남편은 계속 손해를 보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서이지 본인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전 결혼 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신나서 제 돈을 쓰고 다니나 봤더니 사실 남편은 회사가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버니까 그게 믿는 구석이 되어 그냥 회사 다니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던 중 제가 정말로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하루는 제가 애들 시험 기간에 너무 무리를 해. 피곤한 나머지 씻지도 않고 집에 오자마자 잠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누군가 속닥속닥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 아직 애들이 안 자나 싶어 살짝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안방을 등지고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더군요. 그 시간에 누구와 통화하나 싶어 숨죽이고 들어봤더니 세상에 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은 낄낄거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출근 생각만 해도 아주 소름이 돋는다니까? 진짜 나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아.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마누라가 돈을 저렇게 잘 버는데 내가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해? 내가 보니까 그 학원 학생 수도 엄청나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 놀랍게도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시덕거리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피땀 흘려 버는 돈을 마치 자기가 공짜로 얻은 복권 마냥 취급하고 있더군요. 사실 전 학원이 잘 되면서부터 시댁에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며느리로서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돈을 들이기 시작하자 시댁은 고마워하긴커녕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뭐만 하면 며느리가 돈 잘 버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이런 식이었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더라니까요. 네가 번 돈도 결국 우리 아들 덕분에 번 거나 마찬가지잖니. 우리 아들이 집에서 애들을 봐주니까 네가 밖에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 와중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화 내용까지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군요. 전 그날 이후로 시댁에 보내던 생활비를 단칼에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런 인간들과 한순간도 같이 살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혼을 선언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가관이더군요. 뭐? 이혼하자고? 내가 미쳤다고 이혼을 해? 나 절대 이혼 안 해!
내가 뻔히 손해볼 일을 할 것 같아? 남편은 뻔뻔하게 버티더니 나중엔 아예 본색을 드러내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정 이혼하고 싶으면 나한테 재산 분할로 딱 2억만 줘. 그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어때? 2억 주고 갈라설래? 남편은 대체 뭐가 잘났다고 돈까지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지 그 모습에 아주 남은 전까지 뚝 떨어져 버렸네요. 성실하게 사셨던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아주 통곡할 일이었죠. 전 절대로 그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이젠 법대로 끝까지 싸워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시누이가 불쑥 말도 없이 학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 당시 시누이는 백수로 지낸 지 오래라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불청객 마냥 학원 로비에 나타난 시누이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교실 여기저기를 열어보더니 제게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새언니, 시누이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요? 와, 근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학원 진짜 좋네요. 한창 수업 준비로 바쁜 시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 시누이를 보며 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가씨가 이 시간엔 웬일이세요? 아, 언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요. 바쁘다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할게요. 제가 이번에 네일아트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수강료가 좀 필요해서요. 재료도 사야 되고 돈 쓸 데가 많은데 언니 카드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니 시누이는 아주 뻔뻔하게 제 앞에 손을 내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가씨, 오빠한테 가서 달라고 하세요. 아가씨, 오빠가 퇴직금으로 상가 산 거 몰라요? 거기서 월세도 나올 텐데 왜 나한테 와서 이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누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눈을 굴리더니만 갑자기 제자리에서 방방 뜨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 오빠가 상가를 샀대요? 아우, 그럼 진작 말하지. 새언니, 저 가요. 시누이는 그 길로 오빠한테 돈 뜯어낼 생각에 신나 학원을 뛰어나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달려가는 그 철딱선이 없는 뒷모습을 보며 전 이 지긋지긋한 집안 식구들과 정말로 끝내야겠다 결심했죠. 그러던 중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사사건건 제 속을 썩이며 남의 주머니만 탐내던 시누이가 드디어 시집을 간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시누이는 매번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재주가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 전 남편과 이미 마음이 떠날 대로 떠나 시댁과 따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시어머니는 염치도 없이 학원까지 절 찾아와 황당한 요구를 늘어놓는 겁니다. 어머, 우리 딸 시집 간다는데 네가 그래도 새언니 노릇은 해야지. 결혼자금으로 딱 1억만 내놔라.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니요. 제 돈을 무슨 자기 통장에 있는 돈 꺼내듯 말하는 그 뻔뻔함에 이젠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 단칼에 거절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어머님, 제가 어머님, 따님이 뭐가 예쁘다고 1억을 해줘요. 전 싫으니까 그 잘난 아드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누이 결혼하는데 도대체 결혼 자금이 왜 1억이나 필요한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역정을 내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 시집 가는데 혼수도 해줘야 하고 예단도 보내야 할 거 아니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애가 빚이 좀 있잖니. 넌 새언니가 돼서 마음보가 왜 그 모양이야. 돈도 잘 버는 애가 알고 보니 시누이에게 대출이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걸 제 돈으로 갚아주고 남은 돈으로 사돈댁에 생색내며 시집 보낼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더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해 시어머니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저는 그럴 돈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당장 가세요. 아, 조금 있으면 학원생들 들어오니까 가시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애들 하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애들이 낮잠이라도 자나 싶어 방문을 열어봤더니 집에 있어야 할 쌍둥이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전 가슴이 철렁 가라앉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빈정거리며 대답하더라고요. 애들 엄마가 데려갔는데?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서 데려갔다는데 무슨 문제 있어? 아, 왜 사사건건 난리야. 사람 짜증나게. 시어머니는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라는 걸 알고 다음 날 학교에 안 가는 날을 골라 작정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왜 말도 없이 애들 데려가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당장 애들 돌려보내세요. 제 외침에도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니. 이씨 집안 핏줄 내가 키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너 감히 내 말 무시했지? 애들 보고 싶으면 1억 보내든가. 돈 들어오기 전까지 애들 절대 못 보내. 유치하게도 아이들을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행동에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바보가 아니었죠. 전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즐겁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그래요? 어머님, 그럼 그 잘난 이씨 집안 손주들 어디 한번 잘 키워보세요. 덕분에 저 학원 일에 더 집중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겠네요. 아유, 안 그래도 집에서 애들 보느라 너무 힘들고 지쳤었는데 어머님께서 수고 덜어주신다니 정말 고맙네요. 당분간 나 찾지 않을 테니 마음껏 데리고 계세요. 제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야, 너 그러고도 네가 엄마니 어떻게 애들 안 찾겠다 소리를 해? 어머님, 그리고 아직 남편한테 얘기 못 들으셨나 본데 저 그 잘난 아드님하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백수된 지 1년 넘도록 놀고 먹으면서 저 몰래 퇴직금으로 상가 사고 외제차 풀할부로 끌고 다니는 무능력한 남자를 누가 참고 만나나요? 이참에 1+1으로 아드님까지 짐 싸서 보내드릴 테니까 애들이랑 아들이랑 다 같이 끼고 평생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전 제 할 말을 다 쏟아내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사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지만 쌍둥이 아들들은 장난기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집안 가구를 부수는 건 일상이었고 거실 TV만 세대를 해먹었을 정도로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었죠. 다행히 저희 집은 1층이라 층간 소음 걱정 없이 키웠지만 시댁은 층간 소음에 예민한 일반 아파트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애들이 그 좁은 집에서 뛰어다니니 아랫집에서 층간 소음 민원이 빗발칠 건 안 봐도 비디오였고 먹성은 또 얼마나 좋은지 시어머니에게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아우성쳤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전 애들한테 미안했지만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죠. 애들을 볼모로 1억을 요구하며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마침 그 난리가 난 날 남편이 눈치도 없이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며 집을 비웠더라고요. 전 기다렸다는 듯 용달차를 불러 남편의 짐을 싹 정리해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예 남편까지 데리고 살라고 짐 보따리를 통째로 안겨준 거였죠. 이렇게 사태가 본인들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짐만 늘어나자 얼마 못 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전의 기세등등함은 간데없고 완전히 넋이 나간 목소리로 곡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제발 애들 좀 데려가라. 아이고 얘들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나이 70 돼서 매일 병원 다니고 침 맞으러 다닌다. 아유, 도저히 네 애들 못 키우겠다. 애들이 어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니? 집안 꼴이 지금 어떤 줄 아느냐. 시어머니는 울먹거리며 제발 애들을 데려가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삼시세끼 밥을 해대는 게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의 인내심은 단 이틀 만에 바닥이 난 모양이었어요. 전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최대한 무심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님, 이씨 집안 핏줄이라면서요? 그렇게 예뻐하시더니 벌써 힘드세요? 아우, 전 덕분에 어제 오늘 아주 푹 쉬어서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애들이 거기 살고 싶어 하면 그냥 쭉 데리고 계세요. 아, 그리고 방금 보내드린 아드님도 잘 받으셨죠? 이참에 아들이랑 손주랑 다 같이 오순도순 잘 지내보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아주 대자로 누웠네요. 제가 땀 흘려 번 돈을 우습게 알고 아이들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인간들에게 아주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순간이었죠. 그렇게 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그 지겨운 이씨 집안과 안녕을 고하게 됐네요. 끝까지 제 돈을 탐내며 버티던 남편은 제가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이자 마지막까지 옹졸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참나.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나도 친구 좀 크게 사업하기로 했거든. 나도 당신 없이도 잘 살아. 당신보다 몇 배는 훨씬 잘 벌 수 있으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 남편은 절 저주하는 듯한 악담을 퍼붓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승자답게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래, 제발 애들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게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그게 당신이 할 마지막 도리니까. 내가 당신 잘 되라고 기도는 못하겠지만 우리 애들한테 상처 주는 꼴은 나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하지만 이혼한 지 2년이 다 지나서도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호기롭게 시작한다던 친구의 사업은 전형적인 사기였고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 맞아 시작도 해보기 전에 가진 돈을 몽땅 날려버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저 몰래 샀다던 상가는 위치가 좋지 않아 7개월째 공실로 방치되어 있었고 수익은커녕 매달 엄청난 대출이자만 쏟아부으며 허덕이고 있답니다.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하기에 전 참고 참다 양육비를 달라고 독촉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진짜. 나 지금 상가가 안 나가서 미치겠다고. 아, 이딴 걸 왜 샀는지 모르겠다니까 정말. 나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애들 양육비는커녕 당장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말 그대로 남편은 폐인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로 챙겨간 돈조차 똥파리 같은 놈들에게 속아 동업자금으로 다 날렸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남편이 조금만 더 가정적이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고민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독한 마음은 먹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가 성공하니 기다렸다는 듯 멋대로 일을 그만두고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으며 무임승차하려고 했던 대가, 남편은 이제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시누이 소식입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시누이도 결혼 8개월 만에 이혼을 당해 친정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인 그 성격에 생활력까지 하나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반면 전 이제 부모님을 편히 모시기 위해 넓고 채광 좋은 아파트를 장만했네요. 요즘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저희 5 식구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에서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답니다. 할머니, 제가 허리 안마해드릴게요. 저 힘 완전 세요. 얼른 여기 누워보세요. 아이고, 우리 손주 힘도 좋지. 그래, 어디 시원하게 안마 좀 해다오. 감사하게도 저희 학원은 지역에서 실력 제일인 학원으로 자리를 굳혔고 전 오랫동안 절 믿고 함께해준 선생님들께 업계 최고의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며 그렇게 가족처럼 끈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쌍둥이들도 이젠 제법 커서 엄마 고생한 줄 아는 든든한 효자들이 되었고요.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설거지도 해놓고 자기들 방 청소도 알아서 싹 해놓더라고요. 정말 애들 다 키웠나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잘 서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늘 성실하라고 일러주시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으니까요. 정직하게 흘린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지금의 깨달음을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또 좋은 사연을 보낼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